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저는 동창회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때 그냥 집에 있을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평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단톡방에 동창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동창회합니다. 오랜만에 다들 얼굴 보면서 회포 풀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기도 했고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와이프가 당신 친구들 얼굴이라도 보고 와.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하면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와이프 말을 듣지 말 걸 그랬습니다. 아니, 와이프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니까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10명 정도가 와 있더군요.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고 누구는 여전히 미혼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이 더 들어. 윤서 아니야? 헐, 진짜 윤서네. 분위기가 순간 술렁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윤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윤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외모도 예쁜 편이었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윤서와 크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이었지만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달까요? 15년 만에 본 윤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 여성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늦어서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것 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감정도 없었고요. 다만 많이 예뻐졌네 정도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선생님들 이야기. 다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결혼했다며? 부럽다. 나는 아직 솔로인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윤서를 쳐다봤죠. 응, 결혼한 지 5년 됐어. 애는 아직 없고. 와, 좋겠다. 나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 요즘 만날 사람도 없고. 윤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동정심 같은 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아직 솔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에게 동창회 얘기를 간단히 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오후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민수야, 나 윤서야. 어제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단체 카톡방에서 제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답장했습니다. 나도 반가웠어. 잘 지내고 있지? 응, 뭐 너는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응,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옛 친구와의 근황 토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윤서의 카톡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민수야, 요즘 너무 외로워. 주변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 민수야, 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와이프가 복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서의 메시지는 점점 더 사적이고 감정적이 되어 갔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너한테 호감이 있었어. 그때는 말 못했지만 너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대화였거든요. 결혼한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윤서를 차단하거나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하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이런 대화는 부적절한 것 같아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묘한 우월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했다고?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었죠. 정말 한심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윤서와의 카톡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윤서의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면 왜 답장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어? 같은 메시지가 연달아 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을래? 그냥 친구로서 밥 한 끼 하는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밥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다른 남자 친구들이랑도 밥 먹잖아. 나 정말 요즘 힘들어서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한 번만 나와줘. 결국 저는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와이프에게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와이프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윤서를 만났습니다. 윤서는 예쁘게 꾸미고 나왔더군요. 우리는 조용한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회사 얘기, 요즘 근황 같은 것들을 얘기했죠.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외로워.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혼자야.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안하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모르게 윤서를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우리는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는데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새벽 1시였습니다. 와이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와이프 옆에 누워 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다음날 아침 와이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많이 피곤하지? 응. 그냥 그랬어. 저는 와이프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다시 만나자. 민수야, 보고 싶어. 언제 시간 돼? 나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너는 어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저를 원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서야, 미안하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어제 일은 실수였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저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실수? 너 어제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나만 좋아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야,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윤서는 울먹이면서 따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날 밤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말을 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윤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가정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너 때문에 진짜 좋아하게 됐는데?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고 윤서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서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나 너랑 헤어질 수 없어. 우리 계속 만나자. 안 그러면 뭐? 내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가 호텔 간 것도 내가 나한테 한 말들도 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나를 계속 만나줘. 그럼 비밀로 할게.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들키면 제 결혼 생활은 끝장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단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윤서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윤서를 만났습니다. 와이프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근한다, 회식 있다, 친구 만난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스트레스.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와이프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민수야,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은 무슨? 나는 가정이 있다니까. 왜? 주말에 와이프한테 출장 간다고 하면 되잖아. 윤서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거절할 때마다 윤서는 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와이프한테 말할 거야. 저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윤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힘들어서 돈이 좀 필요해.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돈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윤서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래? 그럼 와이프한테 말할까? 결국 저는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몰래 빼서요. 한 달 후 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점점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윤서에게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정도 돈도 안 빌려주는 거야? 윤서야, 나 정말 힘들어. 이미 1000만 원 넘게 빌려줬잖아. 그래? 그럼 와이프한테 말할까? 내가 나한테 돈까지 빌려준 것도 같이 말할게. 저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야근이었습니다. 그날은 윤서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밤 11시쯤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와이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지금 당장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 건가? 어떻게 알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와이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와이프는 제 휴대폰을 제게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윤서와의 카톡 대화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씻는 동안 전화 왔길래 봤어. 정윤서라는 사람한테서. 그래서 궁금해서 대화 내용을 봤지. 와이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변명하지 마. 다 봤어. 호텔 간 것도 돈 빌려준 것도 계속 만난 것도 다. 와이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와이프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겁니다. 저를 믿고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미 6개월 동안 계속 만났잖아.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와이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와이프를 설득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로 다퉜습니다. 결국 저는 집도 넘겨주고 위자료도 상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빌려준 돈까지 합치니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서야, 나 이혼했어. 너 때문에. 윤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라고?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재밌어서 한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뭐야? 연기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솔직히 너 같은 애에 관심도 없었어.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돈도 필요했고 심심해서 그런 거지. 결혼한 남자 꼬시는 게 재밌더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윤서에게 저는 그냥 장난감이었던 거였습니다. 너 정말. 뭐? 화났어? 근데 내가 바보같이 넘어온 거잖아. 결혼한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혹해서. 내 잘못이 더 크지 않아?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빌려준 돈? 그거 돌려줄 생각 없어. 그냥 내가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 소송 걸어봐야 너만 손해야. 내가 유부남이면서 나랑 바람 핀 거 다 증거 있거든. 윤서는 끝까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결혼 생활도 제 재산도 제 명예도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오로지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윤서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윤서 말대로 제가 소송을 걸면 오히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혼 후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에 빚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매달 대출 상환에 쪼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와이프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받은 상처는 좀 나았을까요? 전 와이프는 이혼 후 제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녀를 배신했고 상처를 줬으니까요. 가끔 동창회 단톡방에 소식이 올라옵니다. 다들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서도 여전히 단톡방에 있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단톡방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어리석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해시태그 제가 깨달은 것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그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윤서를 만나지 않았다면, 첫 카톡에 답장하지 않았다면, 첫 만남을 거절했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둘째,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이런 대화는 부적절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려다가 결국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셋째, 동정심과 우월감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서를 불쌍히 여겼고 동시에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우쭐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의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넷째, 거짓말은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 있어 야근해야 돼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았고 결국 제 삶 전체가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5년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해시태그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들.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동창회에 가지 말걸. 그때 윤서의 카톡을 무시할걸. 그때 첫 만남을 거절할걸.
그때 호텔에 가지 말걸. 그때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걸.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일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결과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와이프에게 한 일입니다.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배신한 겁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을요. 그런데 잠에서 깨면 현실이 저를 때립니다. 차가운 원룸, 빈집 혼자인 제 모습. 윤서에게 빌려준 돈은 총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윤서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 집 월세가 밀렸어. 차 수리비가 나왔어. 저는 그때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거절하면 와이프에게 말한다는 협박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카드론도 받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제 비상금도 다 털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프 몰래 부부 공동 계좌에서도 돈을 빼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와이프와 여행이라도 갈 걸 그랬습니다. 아니면 저축을 해서 나중에 집이라도 장만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윤서에게 갖다 바쳤고 윤서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나중에 윤서의 SNS를 보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후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있지만 차용증이 없으시죠? 그리고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륜 관계에서 준 돈이라면 법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해시태그 직장에서의 변화. 회사에서도 제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엔 이혼 사실만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는 제안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요라는 뜻이었죠. 남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승진도 물 건너갔습니다. 올해 팀장 승진 대상이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팀장이 되면 대외적으로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해시태그 가족들의 반응. 제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전 와이프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셨죠. 그런데 제가 그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부모님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한숨만 쉬십니다. 친척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릅니다. 민수가 이혼했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나 봐. 뒤에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이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와이프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원룸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권유해서 결국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를요. 약 덕분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 그게 오로지 제 잘못이라는 사실.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 후 우연히 윤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을 통해서였죠. 윤서 결혼한다던데? 진짜? 누구랑?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가 결혼한다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윤서는 저와 관계를 정리한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윤서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윤서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장난감이었구나. 윤서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심심풀이로 놀다가 더 좋은 상대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동창회든 어떤 모임이든 이성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경계를 지키세요. 특히 결혼했거나 연인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사적인 얘기를 할 때 즉시 선을 그으세요.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대화가 불편해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셋째, 동정심을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위로해줘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성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협박을 당하면 즉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털어놓으세요. 저는 혼자 해결하려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섯째,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이성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윤서에게 처음 돈을 빌려줬을 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일곱째, SNS나 문자 메시지 같은 디지털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후회할 만한 메시지는 애초에 보내지 마세요. 여덟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늦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출퇴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는 생각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제 과거를 알면 누가 저와 사귀고 싶어 하겠습니까?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제 처지를 알고 나면 다들 어색해합니다. 동창회 단톡방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많지만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것도 한때는 내 모습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와이프는 이혼 후 재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 때문에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주세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동창회에 갔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가더라도 윤서에게 첫 카톡을 받았을 때 즉시 정중하게 거절할 겁니다. 첫 만남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가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연인이 있으신 분들, 부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순간의 욕심, 호기심, 우월감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용기를 내세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통해 배우시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 최대 실수였습니다. 이 말이 진심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기 전에 깨달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